26.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구본영 선생님은 생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이곳에만 있는 무엇, 즉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곳의 차별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그에 앞서 그곳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자아경영과 변화에 대한 매우 훌륭한 유산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변화이고 우리는 매일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지식사회라 불리는 21세기와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말이 길어지지만 한마디만 더하고 책 얘기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에 관해 얘기해본다. 내 직업은 영업, 즉 파는 일이다. 마케팅의 일종으로 봐도 된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된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분이 쓴 칼럼들을 읽곤 했다.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경영, 직장인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왜 이 책을 쓰고자 했는지부터 살펴보자. 그러니까 2007년에 그분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을 했다. 그때만 해도 신화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한 해 지나 그분이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란 책을 그곳 연구원들에게 소개하면서부터였다. 그러고 보니 그전에도 같은 저자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이야기했었다. 어찌되었든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2008년 신화의 힘이란 책에서부터였다. 이 책에도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다뤄졌듯 그분의 신화에 대한 탐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선생님은 신화 경영으로 이 책을 풀어가고 있다. 개인의 무의식 속 원초적 욕망과 억제된 사회적 질서 사이의 끈질긴 다툼을 새로운 차원의 인간 에너지로 만들어 보려 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읽어온 신화 관련 책을 빌어서 말이다. 책 속에 또 한 구절을 더 보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들, 유치하고 기괴하며 비도덕적이지만 꽃처럼 피어나는 그 솔직함과 진실함 앞에 기만에 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굴을 붉히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을 채집하여 들려주려 했다. 라고 에필로그에 밝히고 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책을 읽으며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는지 살펴보자. 나는 몇 부분에서 얼굴이 붉어졌고 그런 스스로 계속 주시하게 됐다. 이 책에는 29가지의 신화 속 주인공 이야기가 나온다. 끌리는 내용이 많았지만 가장 관심이 갔던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눈을 빼앗기게 되는 거인족 키클롭스의 폴리페모스를 빌어 이야기하는 시선경영에 대한 부분이다. 폴리페모스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상대를 배려할 수 없고 자신을 성찰할 수도 없다. 그런 그는 자신의 욕망밖에 살필 수 없어 짝사랑하는 이를 불행에 빠뜨리기도 한다. 저자는 말한다. 자기 경영이란 두 개의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사물을 살피고 이를 균형 있게 통섭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이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누구든 이름을 통해 상징이 된 사람만이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징이 되지 못한 이름은 아무도 아닌 것이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는 삶으로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진짜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인생의 모험은 계속된다. 인생 없이는 진짜 이름도 없다. 인생이 곧 이름이다. 선생님은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과정을 들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오디세우스는 귀향하는 10년의 모험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한 명의 영웅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찾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 또한 갖게 되었다. 평범한 우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살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지점이란 시기를 만난다.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웅으로 재탄생될 수도 있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 계속 이름 없는 자로 머물러야 할 수 있다. 인생에서 아무런 배역도 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찾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니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니체는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후 영웅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관계를 재창조했다. 그러니까 니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런 대상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임에 관해 비통해하라고 했다. 위대한 사람은 사랑할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사랑을 찾아다니지도 않는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은 사랑에 목매달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랑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창조해내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장하려고 할 뿐이다. 세계적 조각가이며 설치 예술가인 애니쉬 카푸어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길이가 150m에 달하는 붉은 나팔관 모양의 마르시아스 MARSYAS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정말 껍질이 벗겨져 피로 물든 온몸에 실핏줄이 섬세하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예술가들이 마르시아스의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가들이야말로 최상의 경지에 도전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은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을 재료로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어봐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분야에서만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주어진 존재일지 모른다. 이왕 살게 된 삶이니 한 가지 일은 잘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곳은 우리의 어둡고 둔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인간은 이곳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진 신적인 영광에 도달할 통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또한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에 도달했다. 바로 변화경영을 통해서였다. 나 또한 이제는 인생의 겸손함은 지향하되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하는 한 분야에서만은 최상의 경지를 향해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해당 분야 전공자도 아닌 저자의 방대한 신화에 대한 이해다. 나아가 연관된 책에 대한 주석도 매우 전곡을 찔렀다. 저자는 평소에 묵묵히 이해하고 마음에 녹여 담아둔다. 라는 묵식심융이란 말을 좋아하고 강조했다. 책을 읽는 분들은 느끼게 되겠지만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된다. 그만큼 깊이 있게 체화를 한 후에 글로 써내는 경지를 만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책을 읽으며 중간중간에 짧게 줄여 정리해 놓은 구절들이다. 그런 부분을 보며 저자의 놀라운 균형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훌륭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강점은 스스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탐구로 이어지게 한다. 들려주는 신화 이야기를 따라가기만 해도 말이다. 이 책은 저자의 평소 모습과도 닮은 정말 품격 있는 신화 경영서라고 말할 수 있다.